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쿨하게, 뉴스보다 핫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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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이게 연말 특집이다 보니까 이 아주 빵빵하신 분들로만 여태까지 이렇게 센터장급들이 쫙 따뜨셔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말 그 우리 증권 시장의 금융 시장의 센터장이라는 분들은 다 모셔다 놨네. 좋은 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들어가는 토크를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하는데 오늘 그 원래 대본에는 없지만 들어가는 토크를 조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그 2016년 한 해 우리 경제 전반 또 이게 우리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흐름 이걸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고 뭐 연결이 될 수 있으면 뭐 짧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조금 붙여줄 수 있으면 붙여주시고 매크로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금년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글로벌 시각에서 보자면 6월달에 예기치 않게 그 브렉시트가 가결돼 버렸고 뭐 뒤쪽에 오면 별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고 그리고 산업 쪽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노트 7 폭파 사태 등 여러 가지 한진해운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 경제는 올해도 3% 성장에 못 미치는 그 2.8%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사실은 그 부동산이나 혹은 건설 이쪽이 도와주지 못했다면 아마 2% 초반대의 성장밖에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뭐 논란이 되긴 하지만 그나마 초이노믹스가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물론 뭐 그게 내년 이후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소지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는 올해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 좀 답답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개헌 투표도 그렇습니다. 그 부결돼 버려서 거기도 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우리도 뭐 정치적으로 뭐 탄핵이니 뭐니 너무 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어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불확실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주가 전망하는 거 자체가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 또 가시성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5년간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 실적이 매출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은 조금 올라왔지만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못 가진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업종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주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장품이나 또 미디어 또 바이오와 같이 한때 이제 시장의 성장주로 불렸던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 내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제 비용 절감으로 순이익이 올라오는 것보다 기업 자체가 매출이 좀 더 올해나 그 이전보다 좀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코스닥은 올해
별로 안 좋았죠. 네, 코스닥은 좀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그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좀 무너지고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또 한미약품 사태가 터지면서 네. 많이 좀 희석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네. 거래소 대비해서는 많이 부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 올 한 해 내내 좋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최순태님 한번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금리가 낮은 게 좋은 걸까, 이제 높은 게 좋은 걸까는 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좀 오르면은 네. 단기적으로 많이 힘들죠. 힘든데 채권 시장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해였었어요. 주식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옆으로 한마디로 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은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또 뭐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성장하는 폭이 원래 예상보다 잘못 가고 있다. 또 글로벌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한 3, 4분기 들어서 조금 상승을 했고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트럼프 당선 이후였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였을 거냐 생각을 해보면 뭐 트럼프 당선도 당선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관점에서 통화 정책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뭐 좋은 여러 가지 효과도 냈지만 그렇지 못한 효과들도 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더 이상 뭐 돈을 풀기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각이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이제 키운 상황이어서 결국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자금을 써서 성장률을 키우고 만약에 그 자금 조달하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대준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구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금리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금리는 좀 덜 올라갔고 그거는 결국 각국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기대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좀 상승 추세고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가 트럼프가 지금 아직 뭐 취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결론 나기 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많이 올라와 있지만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환시장은 확 꺾었어요. 예. 내가 세 자릿수 보는 줄 알았거든. 한때. 그랬죠. 그랬었잖아요. 뭐 예. 1020 간다 뭐 이러고 뭐. 외환시- 웬일 그 1200. 외환시장도 금년 한 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연초에 위안화 쫓아가면서 한번 오버했었고 네. 2월 말에 1245원대.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한번 다들 또 엎어졌고 엎어진 이후는 또 아래쪽만 보다가 1100원도 깨지면서 1090원 근처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보다도 원화 강세 쪽으로 뷰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것도 또 트럼프가 뒤집어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장 관심이 연말 환율이 1200원 위냐 아래냐까지 와버렸습니다. 장중에는 1200 넘었잖아요. 예, 오늘 이제 저 금요일 날 주말에 목요일 날 찍었죠. 네, 장중에. 1200원 살짝 올라서 찍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연중 고점, 연중 저점을 사실상 당국이 정해줬습니다. 1245원 막힐 때도 당국의 역할이 있었고 네. 1090원 근방에서도 당국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글쎄요 이제 연말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분위기는 다들 그래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달러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가는 느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뷰들이 바뀝니다. 달러 계속 간다는 쪽하고 네. 더 갈 수는 있지만 한번 또 대차게 빠지는 시점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화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입니다. 다 어려운 국면이라고 예, 말씀하시는 맞아요. 예, 예. 지금. 근데 네. 그 이제 이 소장님은 예. 더 간다로 보세요, 아니면 밀린다로 보세요?
저는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간다. 해외 아이비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이 원화를 갖다가 취약한 종목으로 얘기하는데 예. 걔들 말이 늘 맞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던지는 하나의 일종의 워닝이라고 저는 봤고요. 예. 뭐 JP 모간에서 말하는 1340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뭐 하다못해 뭐 트럼프 초기에 뭐 소위 말하는 한 100일 정도 한참 뭐 이렇게 기사 많이 나오고 할 때 그 무렵까지는 한번 금년에 봤던 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천여간 50이나 네, 뭐한 3, 40. 예. 아 이러면 코스피는 왜 이렇게 위아래로 막혔어요? 거기다가 위로 갈 때 보면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내려올 때 보면 삼성전자 그대로 있고 딴 게 끌어내리거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주식은 지수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망했다. 뭐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와. 그게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가 예전보다 성장이 작고 둔화되는 흐름이 네. 이제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최근 3, 4년간의 글로벌 주가를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리드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주가 동조화는 안 나오는 네. 이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되는 이 상황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내 경제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고요. 동조화가 디커플링으로 간다. 네네. 반대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 예.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인덱스 성과가 가장 부진한 시장이 중국하고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훨씬 더 많이 커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웬만한 업종이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한 업종이 좋으면 다른 업종이 또 가라앉는 이 흐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2,000선 정도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토크가 좀 길었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집중 토크. 우리 그 2016년 금융시장의 7개 키워드, 뭐 키워드인지 이벤트인지 하여튼 짚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될 거다, 뭐 심상타이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얘기했다가 그거보다는 조금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률이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죠. 중국이 그런 얘기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네, 선강통은 옛날에 하던 그 후강통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후강통 때는 약발이 있었잖아요. 선강통은 별로 그렇게 약발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음에 위안화 가치가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건데 중국 경기 뭐 누가 좀 봐주시겠어요? 뭐 잠깐 뭐 제 얘기부터 드리면 네. 조금 아까 우리 김성문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이유하고 지금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하고도 다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버블 꺼지기 전까지 사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약간 기형적인 구조의 산업 구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굉장히 매스 프로덕션하는 그 소위 지금으로서는 구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차화정이 막 오르기도 했었고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커졌었는데 산업 구조가 급작스럽게 변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우리의 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은 어디서든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좀 심했죠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과거에 중국 성장률이 높았을 때 그럼 뭘로 높아졌었냐를 보면은 반도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때 성장을 이끄는 주 요소가 결국은 수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인베스트먼트였다는 거죠. 고정자산 투자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 많이 사주니까 많이 사주는 거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제는 많이 안 사주니까 그쪽으로부터의 성장 동력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졌는데 그럼
뭔가 다른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내수라든지 이런 게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거다. 그러면 성장률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막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선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방을 하고 있다. 선방이고 네. 이게 이 꾸준하게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뭐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이 만약에 요즘 공식적인 이 6.9%, 6.7%의 성장을 진짜 한다면은 제가 봐서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잘하는 거죠. 예, 그 경제 규모에. 그럼 우리가 맨날 중국 갔다 옛날처럼 10%씩만 성장을 하면은 그거 한 7, 8년만 가버리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오기는 힘든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6.7%에 가깝게라도 성장해주면 고마운 것 같아요. 난 실제로 6.7%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 같고. 예. 글쎄요, 보면 그 경제 성장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고정자산 그 투자 증가율이 한 40% 이렇게씩 예. 나오거든요. 그때는 불가치를 할 때니까. 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다 이게 다 경험했던 건데 가장 최근에 중국 경제를 짚어봤더니 고정 투자 증가율이 10% 내외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면은 성장률이 6.7%일까라는 의심이 사실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뭐 건설 경기로 버티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데들은 그렇게도 봅니다. 지금 중국이 서비스 비중이 50% 넘어섰거든요. 네. 53%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게 소비 증가율을 보면 9% 됩니다. 네,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경제의 절반 차지하는 게 9%대 성장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4, 5% 성장해주더라도 6% 성장되면 되거든요. 네. 그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그 IMF의 그 아태 국장인 이창용 국장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한번 강연을 할 때 들었는데 그 양반 얘기로는 아시아 지역의 그 정책 당국자들 같이 협의를 해보면 제일 코퍼레이션이 협조가 잘 되는 데가 중국이랍니다. 그리고 그 IMF에서 지적해 주는 대로 그 정책을 피려고 하고 그리고 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거기는 어떻든 뭐 독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IB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중국을 보는 데가 많은데 IMF에서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 일당 독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자본주의 경제를 살아온 이 서구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뽑아 보면 기업들의 GDP 대비한 레버리지 비율, 뭐 기업 크레딧이죠. 기업 크레딧의 레버리지 비율은 뭐 최근 수치가 한 160%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통 선진국에서는 또는 이제 서구권에서는 도저히 이런 속도로 올라간 나라가 이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아직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한쪽에서 좋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정부하고 가계는 부채 비율이 별로 안 높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편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도 같은데 아까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봤던 시각에서 이게 뭐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깨지고 뭐 이런 시각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예. 국제유가 예. 60달러 가는 거예요? 글쎄 뭐 지금 계속 바닥을 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왔네, 그죠? 예. 오펙하고 비오펙이 같이 감산 합의한 거는 뭐 좌우지간 한 15년 만이랍니다. 뭐 그렇죠. 예, 15년 만이라 그러고. 감산 실제로 하긴 한데요, 근데. 그래 일단 합의는 한 건 아는데. 합의한 건 아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그거 아니에요. 합의는 했는데 제대로 지키는 적은 없었다 하는 것이고. 네, 그것도 특히 러시아가 별로 안 지켰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산유국 측에서나 세계 경제 각국의 원유를 수입하는 쪽에서나 스위스파스로 보는 레벨은 60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WTI 같은 경우에 50 한 2불 3불 여기서 60불. 그럼 적어도 한 10%, 10몇 % 더 올라줘야 된다 하는 거의 한 얘기인데. 20% 가까이 올라가죠. 네, 네. 한 20% 가까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20% 오르면은 나머지 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나 기업들의 코스트에 또 미치는 영향은 클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재료에 비해서는 유가가 이미 뭐 선반영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못 간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마 수급 내지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한계인 것 같아요. 뭐 날아가기에는 날라가기 힘들다. 예, 어차피 예. 뭐 셰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아유. 근데 최근에 어찌 보면 그 조금 패턴이 달라졌던 게 올 상반기나 이때까지 보면 달러랑 유가랑 이렇게 역외관계였죠. 관계였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 유가가 이만큼 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유로로 컨버트 해보면 이게 충분히 세진 거죠. 세진 거죠. 세진 사실. 거죠, 예, 예. 유가가.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지금 상황에서 좀 약세로 간다 이러면 60% 갈수 유가가 있다고 봅니다. 60% 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문제는 케이펙스 세일즈 레이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까지도 이 그 케이펙스 세일즈 레이쇼가 계속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계속 유가가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국제 유가를 전망하는 사람치고 지난번 떨어졌을 때 대부분 다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고 예상하는 사람이 일부 있긴 했어도 뭐 예를 들면 EIA 같은 데들도 다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는데 그런 전망들이 뒷받침이 돼서 케이펙스 세일즈 레이쇼는 계속 높은 상태고 그 얘기인즉슨 저는 사실 유가가 지금 그 하락해서 옆으로 기는 초기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기적으로야 뭐 잠깐 올라갔다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산에 대한 부분도 감산이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감산을 한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누구나 다 생산을 늘려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이제 그 석유를 덜 쓴다 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로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에너지 섹터가 전 세계 이제 예를 들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한 5%, 6%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유가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떻든 최근 한 6분기 계속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관련된 설비 투자는 무지만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YOY로 55% 감소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게 유가가 지금도 저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저점이다. 지금도 이렇게 비싸진 않다. 싸다. 비싸지 않죠. 글쎄, 근데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은 굉장히 신축적인 상태라서 원래 에너지는 수요가 신축적이지 않고 좀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3000cc 예를 들어서 바꾸면 한 몇 년 그걸로 타기 때문에 유가 싸다고 갑자기 6000cc로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 대신에 이제 공급은 지금 셰일이나 이런 쪽 때문에 너무 탄력적이 돼 버려 가지고 하나 탄력적인 공급, 비탄력적인 수요 이 두 개 만나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급 쪽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 이란 같은 데는 오랫동안 이 펌프질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코스트가 많이 싼데 네. 사우디 같은 데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높아져 예. 있죠. 네. 뭐 물론 그 쉐일 이런 데는 뭐 40불이 될지 50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코스트 구조에서 20불대로 다시 간다. 이거는 조금 20불대로 가긴 힘들다. 뭐 그거는 안 가겠죠. 안 가는데 어쨌든 유가 관련해서 저는 요즘 그 생각합니다. 렉스 틸러슨 이 양반 엑스모빌에서 그렇게 잔패가 울고 CEO까지 한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이 실제로 된다면은 이게 유가를 올리겠다는 인사인지 유가를 갖다가 안정시키려는 인사인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엑슨모빌이 이제 돈을 갖고 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는데 뭐 아마 그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그 자금을 갖고 있어요 엑슨모빌이. 근데 과거에 우리 이제 그 오일 샥 있은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고 한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 미국 그 석유 메이저들의 지금 전략은 이 상태에서 딴 데가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딴 데가 어렵고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당장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나타났던 것처럼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1990년대죠. 90년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M&A가 일어나요. 지금 쌓아진 돈들로 M&A 이루어지고 그거에 가장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그 BP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구도에서 유가가 오르는 게 그 미국의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물론 미국의 전략대로 모든 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특히 원유 부문에 있어서는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시도했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유가는 좀 더 낮은 수준이 유지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 BOJ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OJ 넘어가는데 BOJ가 1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했고 다음에 지난 9월인가요? 일드 커브를 YCC, 네, 일드 커브 컨트롤 들고 컨트롤 나가고. 하겠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약세로 확 그 달러 강세보다 엔화 약세 요인까지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그 절하가 됐고 그랬는데 자 일본이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 테이퍼링 일본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금리도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들 보세요? 그 며칠 전에 저 지금 BOJ 통화정책회의 아주 제일 싱겁게 끝나버렸는데, 금정이요. 예. 예, 그러다가 판때기 안 들고 나온 건 참 오랜만입니다. 예. 매번 뭐 처음에 그 QQE 들고 나왔을 때부터 해서 매번 뭘 들고 나와서 설명 따박따박 하면서 했는데 예. 지금은 자기는 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할 게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채 수익률하고 일본 JGB 수익률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여전히 10년물을 갖다가 0% 안팎으로 묶고 가겠다. 이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지. 그나저나 그러니까요. 예, N 시장, 달러 N 시장에서 이번에 너무 저거 좌우지간 주인 없는 슬리퍼가 난무합니다. 마우스피스 막 티 나가고. 그리 트럼프 될 무렵에 시장의 포지션이 전부 너무 달러 N 100엔 밑으로 쏠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처럼 보기 힘든 차트가 나와버렸는데 네. 이게 순식간에 118까지 오는 이 장이 됐는데 뭐 그동안 N 약세, 이꼬르, 니케이 강세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을 지금도 이렇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가?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뒷전에서 물러나서 엔조이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한 가지만 아주 짧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원엔 네. 이 천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고 봅니다. 아, 안 예, 깨진다? 10대 1 아래쪽은 당국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지금 이제 뭐 1,000원 근처에 와서 이번에 뭐 FX 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18.50하고 1,185원이 어려웠습니다. 네. 1,185 나누기 118.5가 10대 1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결국 안 깨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본다면은 달러인 가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그래서 뭐 한 1,050원 정도 봅니다 저는. 1,050원이요? 100엔. 그러면 예, 이번 기회에 일본 놀러 갔다 안 오면 또 다시 기회 없겠네. 예, 빨리 다녀오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러면 홋카이도에 노천 온천으로. 홋카이도로. 한번. 네, 노천 온천으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뭐 누구죠? 뭐 메인지 누군지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는 뭐 아무리 야 그 취소하자고 뭐 떠들어도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근데 브렉시트가 가고 난 다음에 지금 걱정이 지금 그 이게 그 유행처럼 돌림병처럼 이게 도는 거 아니냐. 이탈리아가 갑자기 이탈렉시트를 주장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다시 그렉시트가 되고 그러면 스페인이 야 우리도 이탈리아랑 알고 보면 같은 종족이야 우리도 나갈래 하고 스페인도 나가고 뭐 나가고 나면 그 옆에 포르투갈이 나갈까 말까 우리가 내가 북유럽인가 지중해 연안인가 막 헷갈릴 텐데 어떻게 돼요? 나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EU 체제나 아니면 유로존 체제에서 단일 통화 쓰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그 불균형이 좀 많이 심화된 게 네. 결국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좀 표출이 이제 반영이 좀 되어가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게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에 반하는 이러한 그 결과의 이벤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과연 이제 이 남유럽 국가들이 또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계속 그 통화 정책하고 통화하고 재정을 지금 분리해서 가는 이러한 부분에 이 한계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탈이 되지 않더라도 EU 체제 내에서 어떤 다른 대책이나 대안들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쪽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할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 큰 문제인 거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독일의 무역 흑자, 남유럽 무역 적자 똑같더라고요. 금액이. 예. 그러니까 독일이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내놓고 야야야 우리도 좀 풀을 테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될 텐데 독일은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국가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시각이 전혀 틀린 것도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민들은 동일 그 출발선에서 우리는 구조조정하고 네.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력을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고, 그렇죠, 그렇죠. 남유럽에 있는 국민들은 이 고평가된 이 환율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되거나 어떠한 이 절충이나 합의점 찾기는 만만치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연관돼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유럽은 계속 여진이 발생할 네, 거다. 네. 그리고 몬테파스키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말에 뭐 방기자점은 뭘 싼다고 몬테파스키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꽤 됐는데 네. 우리가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서브프라임 얘기 나오다가 뭐 BNP 파리바 해서 뭐 하는 게 에이 괜찮겠지 했는데 기어 시차를 두고 터지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거의 이제 베일아웃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자체적인 어떤 그 베일인 방식의 그러면 이태리 정부가 진짜 주느냐, 줄 여력은 있느냐, 아니면 우리 드라기 형이 결국 한번 벗고 나서느냐, 욕 먹으면서 네. 요 부분에서 해결 안 되면은 요 몬테파스키 은행 사태는 어떤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태리 정부는 네, 지금 재정 여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거의 뭐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긴 했지만 뭐 이 무정부라고 봐도 네. 별 적이 없을 것 같고. 그리 뭐 오성 운동이니 뭐니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사람들은 이태리 은행들이 2017년에 안 자빠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이죠. 근데 예. 이태리 정부가 그걸 지원해 줄 여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던 마리오 드라기가 그럼 질러줄 수 있느냐인데 네, 네. 마리오 드라기가 질러주려고 액션을 그래서 말만 하니까 말만 하니까 액션을 딱 취하려 그러면 드라기 분데스방크가 바로 분데스방크나 발목 메르켈이 잡는 또 거잖아요. 그거 하니까. 네. 예. 이 상태에서 이탈리아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내년 한 해는 유럽 쪽에서 이슈를 본다 그러면 그거 보고 가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예. 네. 이유 여할과 관계없이 어떻든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 환율 쪽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과 다 반대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유로 약세, 유엔화 대약세가고 뭐 엔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입만 더 나오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걸 나중에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돌려 세우느냐. 돌려세우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재밌는 대목 같습니다. 그러긴 하죠. 네. 자,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12월에 됐는데 그거는 뭐 안 되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다 1년 동안 예고하고서 한 거니까 뭐 그건 됐고. 그 미국이 정말 3번 하게 될 것 같은지 또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언제인지 3월이냐 6월이냐에 따라서 뭐 의미가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 이번에 또 국회 가셔서 한마디 하셨나? 우리 지금 금리 역전은 허용을 못한다. 근데 금융시장 안정 때문에 금융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채권을 보시니까. 뭐 이주열 총재님도 사실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게. 네. 물론 우리가 금리 역전이 되고 시장 금리까지 역전되고 그랬던 경험이 없는 건 아니죠. 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기축 통화와 뭐 이머징 마켓 통화의 그 크레딧 차이가 있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 뭐 그렇죠. 역전됐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우리 이제 10년 카드 넘게 사태 전에. 터지고 막 이랬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먼저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3번 정도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상을 하는 이유가 근데 이제 3번이 과연 빠른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3번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옐런이 상당히 어찌 보면 민주당 정권 내에서 오바마가
저기 지명을 했던 네. 그런 이제 총재이기도 하고 사실 이 약간 입장이 다르긴 한데 공화당 쪽이 자꾸 지금 재정 정책 더 쓰고 특히 트럼프가 재정 정책을 더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재정 정책을 쓴다고 했을 때 채권 시장처럼 중앙은행도 나서서 이거를 좀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럼 뭘로 제어를 해주느냐? 금리가 높아져서 조달 코스트가 높아져야 재정 정책도 좀 덜 쓴다. 덜 쓴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역사상 이 정부의 GDP 대비한 재정 지출이나 재정 적자가 늘어날 때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좀 따로 갔죠. 항상 지원해줬어요. 항상 지원해줬어요. 따로 갔죠. 그래서 요번이 그게 요번에도 과거의 역사처럼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정말 옐런이 힘주고 그렇게 좀 제어를 하는 방향의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거냐 이게 저도 계속 고민인데 일단 옐런의 말만 놓고 보면 3번 정도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옐런이 좀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잖아요. 재정 그렇죠. 정책이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이제 굉장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 정도 임기 남았으면 그동안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임기 보장 안 하고 중간에 뭐 이제 사임을 시키겠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지만 어쨌든 옐런이 있는 걸 전제로 보면 일단 본인이 있는 동안에는 조금 해놓을 만큼은 해서 과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던 그 재정하고 금리 간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언제예요? 3월이에요? 뭐 3번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3월에 해야 되겠죠. 6월 아니고요? 6월에 하면 사실 왜냐하면 그 저기 트럼프가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자기 재정 쓰는 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일 텐데. 그렇죠. 네. 3월 달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아직까지는 재정 지출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저희가 이번 금리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 금리가 뭐 굳이 우리가 그거를 실질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으로 나눠 보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더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보다. 지금 미국 그 국고채 금리가 얼마까지 와 있죠? 10년짜리 2.6%가 좀 안 되죠. 2.6 정도 갔다가 2.6? 그게 또 올랐네. 낮았을 때는 그게 뭐 1.34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100bp 이상 올라가고.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가 2.5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2.6까지 왔으면 또 2.6까지 갔다가 조금 지금 내려간 상황. 조금 내려갔다. 예, 좀 내려간 상황. 네. 근데 이제 지난 올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원래 연초에는 한 2번 정도 얘기되었다가 결국은 그 브렉시트 이슈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제 여건이 따라주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지표가 다 좀 골고루 잘 나오면 지금 사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리 이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좀 불안감이 있긴 한데 만약 이런 형태로 지표들이 골고루 좀 좋아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3월달 올리는 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또 글로벌 시장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마 이렇게 2번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옐런 같은 경우도 임기가 내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18년이죠. 18년 이후 2018년인데 그 임기를 앞두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지표를 확인해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액션을 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한 2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2만을 터치했어요, 안 했어요? 저 그게 기억이 없네. 못 찍었습니다. 아직은 못 쳤죠. 아직 못 찍었나요? 2만 넘어가나요? 뭐 지금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네. 또 IT 쪽의 사이클이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사이클 좋죠. 네. 그래서
뭐 일시적일지 네. 안착하고 또 추가 레벨업이 될지는 뭐 의견이 많이 엇갈리지만은 네. 이만 터치하는 거는 뭐 확실하다.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오 센터장님은 안착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터치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워낙 그 단기에 그 랠리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예. 예, 뭐 풀백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글로벌 자금의 로테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지금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 내에서 미국을 많이 선호한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잡혀서 네. 이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펀더멘탈 측면이나 아니면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전망 자체는 여전히 나쁘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만 올라가서 어쨌든 결국적으로 거기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나스닥 쪽은 어때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갔나요? 다우에 비해서? 다우가 더 훨씬 빨리 갔죠? 예, 빨리 갔습니다. 나스닥은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트럼프주가 아니다. 트럼프주는 그 전통 산업이다. 뭐 이런 네네. 분위기였죠. 네네. 거기에 이제 나스닥은 또 바이오나 이러한 성장주들이 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면 성장주에 대한 이 가치 평가를 네. 좀 더 박하게 해주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탄력이 좀 더 약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트럼프 효과예요.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주식을 좀 사요? 환율이 계속 약세로 간다 그러는데 환율 약세 가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팔고 그러니까 강세로 갈 때 사잖아요. 네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 일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패시브한 자금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사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 효과가 음. 외국인 매매에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 쪽의 시장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고 또 내년도에 전자나 또 하이닉스 쪽에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러한 쪽의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IT 중심으로 해서 네. 좀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매번 느끼는 건데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 이 투자의 기간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에 이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더 롱텀하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자금이 올해 국내 시장에 많이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는 건가요? 전체 시장보다는 네. 이제 전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인덱스 펀드들이 이머징 마켓 내 국가별로 기계적으로 사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지 않고 섹터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IT나 일부 섹터만 좋게 네, 본다. 아니면 아주 이 저평가된 네. 이러한 쪽의 대형주들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하우스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어떻게들 보세요? 2% 초반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하우스 공식 입장이 2점 뭐 2.4, 2.4? 2.4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2%대 초반인데 2.2에서 2.4 정도 레인지. 2.에서 2.4. 네. SK는 예, 저희도 2.4로 전망을 했는데 약간 차이는 이제 그 이번 4분기 GDP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나쁘면 2.4 뭐 좀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저효과로? 이게 어느 정도 플랫하면 2.4 이하로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4분기 좋게 나올 것 같진 그렇진 않죠.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나마 내년도에 한 2.4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0점 조정이 끝나서 완전히 탄착군이 그냥 바로 그냥 다 꽂혀버리는데 정부 효과는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추경이나 뭐 이런 거는 배제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대대적으로 나오면 좀 올라갈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거죠. 사실 올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추경에 뭐에 여러 번 썼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면 사실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효과 없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얼마나 나올까 본 거는 한 2.3.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발표할 때 추경 효과까지 사실은 이건 추경 안 쓸 수 없다. 나오면 추경 효과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성장률을 내는데 그래서 올해 낼 때 작년에 말에 낼 때 2.8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경 효과가 어느 정도 0.3에서 0.5 사이는 나오지 않겠나 하고 본 건데 내년에 추경 뭐 잘 해봐야 근데 만에 안에 원래가 2.2면 추경 웬만큼 써가지고 0.3 이상 나오기 힘들고 그러면 내년에 2.5에서 2.6밖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추경은 왜 그냥 쇼로 하는 거예요? 쇼는 아니죠. 애초에 예산을 잘 짜면 되지 왜 해마다 추경을 합니까? 그리고 정부는 원래 목표치를 해놓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정부는 나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쇼든 뭐든 간에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국회 형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번에 그 저기 유일호 부총리는 네. 그 국회 국정조사에 가서 내년에 추경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역대 어떤 경제부총리도 그 내년도 전망을 얘기하면서 추경 필요하다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 추경하는 바로 직전까지도 추경 안 한다 그러다가 바로 갑자기 말 바꿔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짜서 뭘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 또 뭐 짓고 이런 건데 지금 아마 지방 가보시면 도로 엄청나게 깔려 있고 이미 그러니까 강도 다 이렇게 4대강 사업도 해놨고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이제 결국 추경을 하게 돼서 이제 걱정은 뭐냐면 추경을 계속한다는 건 사실 정부가 인베스트먼트를 하느냐 컨섬션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또 이게 정부의 지출, 그러니까 소비 지출, 정부 소비 지출로 단기적으로만 성장을 끌어올리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좋은 점수는 못 주겠어요. 혹시 그 저기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내내 뭐 그 어떻게들 보세요? 근데 일단은 금리는 뭐 좋은 쪽은 아니고 올해보다는 금리는 좋은 쪽은 아니고. 아 그러면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실세 이게 금리가 계속 따라 올라가니까. 네 계속 이거를 밑으로 깎아줄 수 없잖아요. 요즘 이제 대부분 대출금리는 벌써 많이 금융채 올라가 있으니까. 3년이나 5년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 정책금리를 안 움직여도 이미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네. 뭐 모르죠. 뭐 또 어떤 그 부양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부양 조치가 나와서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문제를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은 그냥 제가 보기엔 잘하면 연착륙, 잘못 관리하면 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탄핵이잖아요. 네.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는 우리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년도 우리 경제나 시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다 불확실성인데, 네. 그죠? 탄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니까 골머리 터지는 거고 그것도 탄핵이 안 되면 더 촛불들 또 난리칠 텐데 그러면 국정이 진짜 이 공백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게 우리 금융시장하고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이 올 건지 그걸 한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짧게 하여튼 확 짚어줘. 예, 이러나 저러나 길어지면 안 됐죠. 어쨌거나 뭐 우리 눈에는 저분들 뭐 하시나 싶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재벌 총수들 출장 다니시고 현장 다니시고 전략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올스톱이죠. 그렇죠. 뭐 투자 안 되죠.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 지금 누구 지시를 받고 일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뭐 안 돌아가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 좋을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좌우지간이 탄핵 정국 요거는 좀 빨리 짧게 끝내줘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청와대 측이나 이렇게 증인들 이렇게 태도 보면은 뭔가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연말까지도 가겠다 잘하면. 빨리까지는 빨리 끝나갈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는 가겠다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의 역량이죠, 뭐. 근데 그럼 성장률 예를 들면 네, 성장률로 치면 네. 어느 정도나 깎아 먹나요? 아, 그런 거 저 계산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그러면 포를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로 우리 때려 맞추기. 때려 맞추기. 때려 맞추기. 감으로. 네, 감으로 전체 다 1번 0.05, 2번 0.1, 3번 0.15, 4번 0.2 차례대로 자 번호로 불러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볼펜 굴리기 잘합니다. 네, 오센터님부터. 저는 컨센서스에 맞춰가지고 아이.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본부장님 제시하신 그 보기 중에 제일 큰 숫자. 0.2, 네. 4번. 네. 저는 뭐 2번인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그게 영향이 정치적인 사건의 영향이 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계속 갈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한 상반기 정도를 간다 이렇게 상반기 생각하고. 정도 간다. 그러면은 뭐 단순히 소비만 따져도 0.1%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 네. 실질적인 영향은 가계 소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는 어차피 안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가계 소비에 많이 위축되죠. 예, 그건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2번, 번이요? 2번.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로 올 한 해를 다 짚어봤고 이런 이벤트 중에 사실은 제일 큰 이벤트는 지금 탄핵 이벤트인데 이 탄핵 이벤트가 보기보다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네, 있다고 할 수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예, 않았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또 우리 경제도 내년에 사실 영향이 좀 없고 뭐 정치권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비자나 뭐 근로자나 다 그 내년 한 해 경제를 좀 잘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 말 이맘때 와서 여러분들 다 그대로 다시 모실 테니까 공무원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년 말에 와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집중 토크는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